정경유착. 네, 영혼의 경제학자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기름값이 이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유류세를 20% 인하한 거 7월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약발이 있을까요, 이러면? 아무래도 뭐 그 유류세 한 20% 유류세가 한 전체 따져보면 한 820원 정도 돼요, 리터당. 그래서 20% 지금 인하해가지고 한 164원 인하해 왔는데 요거를 연장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뭐 조금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고 지금 이제 뭐 전황에 따라 가지고 원래는 이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정도 됐었는데 100달러도 갔다가 뭐 에너지 경제연구원 예측에 따르면은 이게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예측이 좀 나오거든요. 전황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150달러까지. 예, 그러면 이제 두 개의 파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 자체가 올라가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유류세 그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정상화되면은 두 개의 이제 인상 파도가 오는 거라서 그럼 상승폭이 또 확 올라가게 그렇죠. 그걸 한꺼번에 맞을 수가 없으니까 유류세 정상화는 조금 3개월 뒤로 미뤄보자. 그래서 두 개의 파도로 중에서 일단 하나만 맞도록 하는 방파제를 세워보자. 뭐 그런 정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석유업계에서는 이거 그 최대치인 30%까지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두 개의 파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나의 파도가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류세 연장만 가지고는 이제 요 인상되는 폭을 또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10% 더 추가 인하하게 되면은 82원 정도 내릴 수가 있는데 리터당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유류세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 유류 가격이 빨리 올라가는 걸 막을 수는 있겠죠. 예. 다만 이제 단기적인 충격은 그걸로 막을 수가 있는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이제 세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류세 인하로 한 달에 한 4,500억 정도 지금 세수가 줄거든요. 그래서 세수 이제 감소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소비 행태가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갈 때 우리가 조금 유류 소비를 좀 줄여야 될 텐데 너무 가격을 너무 낮춰놓으면은 에너지 소비가 줄지 않아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좀 될 수 있어서 아마 유류세는 그러면 이제 환원을 하고 이제 서민들이나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뭐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뭐 유류세를 환급해준다든가 아니면 바우처를 지급해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또 이제 뭐 기름도 기름이지만 또 국제 곡물 가격도 이제 그 급등할까도 이런 우려도 좀 있던데 이건 그 전에 제가 한번 밥상 뉴스에서 잠깐 언급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이것도 좀 그 식량 대란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좀 나중에 따로 한번 좀 정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 대선 전에는 그 정경유착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대선 관련 이야기를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실련에서 여야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혹평을 내렸어요. 재원 마련 방안이 도대체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 교수님도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지적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그 대선 토론이 뭐 경제, 정치, 사회 이렇게 왔는데 경제나 정치는 대통령이 사실 개입할 여지가 뭐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3차 토론 이제 뭐 사회 복지 재원 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재원 마련이에요. 그래서 재원 마련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제출된 그러니까 매니페스토 실천 운동본부에 제출된 걸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300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266조 그러니까 연간 60조 그다음에 연간 한 50조 정도를 이제 쓰겠다고 나와 있는데 규모는 그 정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재원 조달 방안은 이게 무슨 공식처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지출 구조 조정과 세수의 자연 증가분을 이용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증세를 아주 명확하게 내놓은 후보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게 그 지출 구조 조정이라고 하는 게 중앙 정부의 사업들은 대부분 다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기재부가 나서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없애거나 하지 마라 할 수가 없거든요. 예컨대 이제 보통 사업이 비리 사업이거나 아니면 효과성,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이런 것이 아니면은 대부분의 사업들은 연구 영역을 통해서 발주가 됐거나 아니면 평가를 통해서 살아남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바로 없앨 수가 없고 이걸 만약에 바로 없애게 되면 직권남용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소폭 삭감하는 것 외에는 할 방법이 없고 세수의 자연 증가분 같은 경우에는 지출의 자연 증가분이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요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늘어나는 세수를
늘어난 자연증가분 지출에다가 써도 사실 부족하다는 게 보통 재정학자들의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기초연금 이런 것들이 뭐 늘어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재원 조달 방안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겠지만은 이제 내일 모레 선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인수위가 만들어질 건데 그래서 뭐 공약집이나 연설이나 뭐 SNS 이런 게 나왔던 것들을 과제를 정리를 하고 예. 리스트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난 다음에 이게 시행령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입법 사항을 이제 결정하고 나면은 바로 예산 문제가 바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재원 문제가 이제 해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공약 사업을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중장기로 하겠다고 넘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멀쩡하던 정보 사업이 철퇴를 맞아요. 네. 그럼 이걸 피하기 위해서 그 예산에 따른 이익 그룹들이 이제 로비를 막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국회의원실이나 예산실이나 인수위나 아마 난리가 날 건데 이게 누가 철퇴를 맞게 되냐면은 보통은 취약계층, 소수, 이제 투표 못하는 계층 이런 사업들이 보통 먼저 철퇴를 맞아요. 네네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동 수당이 도입됐을 때 요 그 예산 상을 보게 되면은 아동 복지 사업의 상당 부분이 이제 삭감이 되거든요. 근데 아동은 투표를 안 하잖아요. 특히 네. 이제 뭐 가정의 보호를 받는 아동 예컨대 뭐 우리가 양육시설 옛날 고아원이라고 불렀던 데 사는 뭐 양육시설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프로그램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관련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동결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그 폭력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참 조세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세 정책이 좀 어렵죠. 인기 없고 네. 이제 예전에 대선 때 이제 조세 정책과 관련된 구호가 나왔던 걸 따져 보면은 2004년도에 민주노동당이 이제 부자에게는 세금을, 서민에게는 복지를,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참 구호가 정말 좋은 구호라고 생각하는데 부유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고 이제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대 때 이제 지하 경제를 양성화해서 거기서 추가적인 세수를 구하겠다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잘 따져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뭐 중부당 중복지로 가든 복지국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세 체계로는 불가능해요. 전반적으로 조세 부담 수준이 뭐 국민들은 많이 낸다고 생각하지만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좀 낮고 특히 이제 과세 기반이 좁아가지고 이제 세수를 창출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조세 정책에 대한 어떤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주식양도세 폐지하겠다 그랬고 그렇죠. 그 종부세 폐지해서 재산세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각종 감세 정책들이 공약지 부분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그 재원 마련 대책에 이제 비과세 감면을 줄이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증세인데 일종의. 근데 또 공약을 보면은 이런 조세 지출이 또 증가하도록 돼 있어요. 혹은 이제 그 우리 기본소득 재원으로 탄소세 혹은 국토보유세 같은 걸 하겠다고 이제 그동안 경선에서 혹은 캠페인 중 얘기를 했는데 근데 공약지를 보면 이게 배당제로 이름이 좀 바꿔 들어가 있어요. 네, 교묘하게. 네, 네. 그리고 이거 심상정 후보가 이걸 지적을 한 바가 있죠. 예, 그리고 지난 3차 토론 때는 나 증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단언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 대선 과정에서 증세 방안이 좀 논의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실종된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부동산 정책은 이제 거의 유사하게 이제 수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비슷하다? 예, 공급 정책을 하겠다는 거고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311만 원 하겠다는 거고 뭐 윤석열 후보는 뭐 250만 원 하겠다. 그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일단 공급 정책을 하겠다는 거고 세제를 완화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각종 금융 규제 포함해서 규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통적으로 거의 이름은 다르지만은 수렴해 있고 다만 이제 차이점이 발생되는 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주택을 의시로 해가지고 그게 한 140만 원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이 주도하겠다. 이제 이런 기조이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 예. 그래서 예컨대 뭐 재건축의 초과이익 이제 환수제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예. 그다음에 등록 임대사업자법을 좀 바꿔가지고 그 지원 제도를 조금 부활하겠다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발 이익을 좀 더 강하게 환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평가는 우리 유권자들이 한 표로 뭔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 우삭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